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일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최저점을 찍었다. 솔직히 제 희망사항입니다. 더 내려가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마 최저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래전부터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말이 유일하게 문 대통령이 지킨 약속이었다는 대중의 조소에서 잘 드러납니다. 솔직히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한무치한 정권이라는 비판에 이 정권을 지지했던 좌파들도 쉽게 반발하지 못합니다. 서초동에 촛불을 들고 모여들었던 조국 수호를 외치던 사람들은 여전하겠지만 그들이 소수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대중의 분노는 바로 경제입니다. 며칠 전 김종인이 윤석열 선대위를 떠날 때 그는 아주 모진 말을 했습니다. 언론은 별 주목하지 않은 말인데요.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 했다. 자신이 퇴출되면서 국군이 다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사퇴로 윤석열은 낙선할 게 뻔하니 국군이 다 했다는 건지 말의 진위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김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재빨리 그날 저녁 뉴스 채널의 모 앵커가 그 말이 왜 틀렸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 칼럼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살률이 높거나 출산율이 낮은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건 분명하다. 그래도 국가 경쟁력 순위는 23이다. 제일 앞에 자살률, 출산율을 건드리면서 자기 변명은 딱 피해갑니다. 뒤에 덧붙인 말을 볼까요? 1인당 국민 총소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세계 수출 순위, 무역 순위, 세계 국방력은 6위까지 올라갔다. 최근 4년의 경제 성장률이 OECD 평균을 앞섰고 기업 환경 평가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그러면서 그 앵커는 좀 부족한 수치로 세계 19위인 임금 순위를 거론했고 심지어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사는 총괄 순위가 23위라면서 저도 잘 모르는 이상한 통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말미에 외환 보유액이 역대 최다라면서 이제는 외환위기 같은 건 안 온다고 문 정부를 지켜 세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제 지식입니다. 심지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중공업, 바이오화학 이 중에서 무너지는 게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앵커 칼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방송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걸 숨기고 있습니다. 23위, 24위 늘 이 부분이었죠. 최근 5년간 말입니다. GDP는 박근혜 정부 당시 11위가 12위로 낮아진 것도 숨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1인당 국민소득이 늘고 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그리스보다 낮은 세계 30위권 아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의 경우 34위 정도가 될 겁니다. 작년에 반도체의 호황으로 급격히 올라간 수출 순위를 두고 문정부의 공으로 여긴다면 그건 지나가는 개가 웃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국방력이 6위라고 하는 말엔 정말 할 말을 있습니다. 방금 이 군의 경계가 뚫려 탈북자가 제 집을 드나드는 것처럼 휴전선을 마구 통행하는데도 자유통행을 하는데도 월북인지 귀순인지조차 헷갈려하는 군을 두고 국방력 6위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보유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나라 다음으로 우리 국방력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말이 됩니다. 진실은 이런 것입니다. 안보는 무너졌고 경제는 폭망했으며 사회는 분열되어 희망을 잃은 나라가 됐다. 무엇보다 풀타임 일자리는 200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일자리는 흔히 하는 말로 4차 산업혁명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노동 경직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 노동 친화적 투자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이미 재정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간이 텅 빈 게 아니라 국가 채무가 천조인 시대가 된 것처럼 비투성이 재정이 된 겁니다.
이런 재정 파탄이 무서운 것은 그걸 개선하려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암울한 전망 때문입니다. 바로 GDP에 맞먹는 19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3분기에 이미 1845조였죠. 문제는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재정은 파탄이며 가계의 빚만 늘고 있다. 이러니 세계 1위 저출산 국가가 되어 소멸할지도 모르는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니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려면 정권은 바뀌어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곧 총체적으로 실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그 원인으로 윤석열 후보 본인의 문제와 당 내부의 분열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뒤 황금같은 2달이 지날 때까지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는 대중을 감동시키는 슬로건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메시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선대위에 윤핵관이 있니 없니 하는 쓸데없는 헤게모니 싸움으로 2달을 소진했습니다. 그동안 후보를 빛내야 할 당대표는 2분이나 가출하면서 당 내부의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이준석은 하루에도 몇 차례 라디오와 TV에 나가 윤핵관을 거론하고 선대위 내부의 문제를 평론하면서 후보에게 갈 카메라 인거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스로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윤석열을 무능하고 편협한 후보로 윤색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제가 그를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급속하게 추락했습니다. 지금쯤 40%를 웃더라도 아니 50%를 넘어도 시원찮을 지지율이 20% 중반까지 추락했으니 솔직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제가 이 앞 방송에서 드린 말씀대로 아무리 승리 DNA가 없는 살인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선거를 말아먹을 수는 없을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와중에서도 희망의 색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국민이 정말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건 이재명의 지지율이 한 달 넘게 제 자리에서 머물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추락하는 동안 이재명은 그대로 있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언론은 개걸음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15%포인트가 급락했는데도 이재명은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1위를 지키는데도 이재명은 그리고 이재명 캠프는 지금 속이 탈 것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이재명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세간이 말대로 이번 싸움을 정과 사본과 검찰총장의 싸움이라고까지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지나친 모욕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에게 따라붙는 도덕성에 대한 의심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들과 조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본인이 문제입니다.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부터 형수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은 그 전문을 들어본 사람은 혀를 내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에게는 끝도 없이 조폭 일루설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무엇보다도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인 대장동 게이트의 거분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자진해서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스스로 수사를 받아 의혹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인이 도덕성 문제에다 대장동 게이트는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절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으려 이재명은 지난 2달 동안 화려한 변신수를 보여왔죠. 국토보유세를 철회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오히려 완화하고 감경하는 지수체를 취하다가 지지층에서 불만을 드러내자 이번에는 다시 기본소득에다 국토보유세와 다름없는 토지배당금제라는
이상한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표가 된다면 뭐든지 한다는 포퓰리스트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지만 대중은 오히려 그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이재명 같은 지독한 포퓰리스트는 카멜레온처럼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지지율 정체의 원인으로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얻지 못한 걸 드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재명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볼까요? 4일과 5일 그리고 6일 조사에서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습니다. 이재명 36%, 윤석열 26%. 이재명은 오차범위 밖엔 10%포인트 격차로 윤석열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지지율은 한 달째 36%에 멈춰 있습니다. 딱 경지선 앞에 선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의 경력 과장, 그리고 이준석의 가출 파동과 김종인과의 내용 등 많은 논란에다가 본인의 몇 차례 실언으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작년 11월 1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지지율이 무려 16%포인트나 빠지는 동안 이재명의 지지율은 불과 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 윤석열의 하락폭은 90% 정도 안철수에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갔습니다. 안 후보는 이 기간에 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러니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이 40%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마의 벽에 갇혔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긴 이재명의 화려한 빈신설에도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여론조사에서 40%를 약간 넘기도 하지만 아직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40% 미만, 거의 39% 미만, 그리고 35% 이상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어쨌든 안철수는 이제 군수 후보에서 벗어났습니다. 안철수는 갤럽 여론조사 대선 후보 사자 가상 대결에서 지지율 15%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대선 구도를 3파전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철수는 그 앞의 조사인 3주 전 5%에서 15%로 무려 10%포인트나 폭등했습니다. 지지율이 3배로 뛴 것인데 윤석열의 하락폭인 9%포인트를 그대로 넘겨받는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대중은 반문 혹은 반 이재명으로 윤석열에서 안철수로 지지를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증거로 안철수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게 2030 세대라는 점입니다. 20대에서 안철수는 23%를 얻어 24%의 이재명과 박빙이었는데 윤석열은 쭉 하락해서 10%에 그쳤습니다. 30대에서도 이재명 35%, 윤석열 19%, 안철수 18%로 윤석열을 지지했던 표심이 안철수에게 대거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보수층의 입안도 눈에 두드러졌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수층에서 안철수는 4%에서 17%로 1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도약한 겁니다. 반면 윤석열은 1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안철수가 올라간 만큼 윤석열이 떨어진 겁니다. 안철수는 중도층에서도 7%에서 22%로 1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에 실망한 2030과 보수층이 안철수에게 옮겨갔을 뿐 이재명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 물론 윤석열이 반등에 성공한다면 안철수 상승세는 멈출 것입니다. 아니, 안철수에게 몰려간 표심이 사표 방지 심리에 따라 다시 윤석열에게 조금씩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10%가 1월 말에도 계속되어 두 자리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이제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안풍이 거세면 단일화 없이는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번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논의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민주당에서는 최악일 것입니다. 박용길이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자중질환과 지각변 등이 만든 에너지가 단일화 쓰나미가 되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다. 하긴 단일화 논의가 시작만 되어도 대중의 관심은 윤석열이냐 안철수냐 하는 문제로 급격히 쏠려갈 것입니다. 이것보다 재미있는 장면이 없으니 말입니다. 박용진이 얼핏 보기에 우리에겐 유리한 국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뒤에 덧붙인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전히 정권교체에 희망하는 여론이 높고 보수 야권 후보들의 합산 지지율은 이 후보보다 높다. 국민의힘이 조금만 정신 차려도 유권자들은 저들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문제는 설 직전에 형성할 대선 구도입니다. 윤석열은 그때까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까? 반면 안철수는 3강 구도의 정착을 넘어 20%를 넘는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윤석열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 역시 윤석열에게 이탈한 보수층, 넓게는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대중이 이재명에게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로서는 지금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에게 갔던 이탈표는 일정 부분 윤석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화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그런 논의가 이어질수록 대중의 관심은 이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어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정책 싸움과 윤석열 캠프의 원팀 여부입니다. 이 겉으로는 윤석열과 이준석의 갈등이 봉합됐지만 솔직히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홍준표가 이르면 다음 주에 회동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이 홍준표에게 전화해서 이준석과의 당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홍준표는 이준석이 사퇴하는 것으로 당내 갈등을 풀지 못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다음 주 회동은 이때 정해졌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홍준표도 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도 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회동이 당내 원팀을 과시할 기회를 여기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어느 야권 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홍준표와 구원이 있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이 홍준표와 윤석열이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일각에서는 한 발 더 나가 그 회동에서 윤석열이 홍준표에게 런닝메이트 수준의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자, 몇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 윤석열이 이제 정치인이 다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로서 의미 있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7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딱 7자를 쓴 겁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짧은 문구를 올린 겁니다. 그는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성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한 발 더 나가 민감한 주제인 여가부 폐지 자체를 들고 나온 겁니다. 2030 남성 유권자가 타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성부 폐지는 남녀 문제가 아니라 선진 민주정으로 가기 위해 불필요한 부채를 없애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보수주의자로서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정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또 그 전날에는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어쨌든 윤석열이 여성부 폐지를 페이스북에 올리자 1시간도 안 돼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에는 석열이 형 가자! 이렇게 외치며 지지 의사를 밝힌 댓글이 많았다고 합니다. 글을 올린 뒤 6시간 뒤인 오후 11시경에는 좋아요가 17,000개를 넘어서고 댓글은 6,000개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이재명의 탈모약 지원 공약은 처음에는 대단한 호응을 받았는데 이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탈모약 지원하다가 암 지원하지 못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입니다. 심지어 같은 진영인 제주대 이상희 교수가 비판의 선봉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모약 지원 공약은 기본소득보다 더 악성 공약이며 불공정이자 독재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장동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하면서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당한 사건을 검찰이 3개월이나 미적미적 뭉개다가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제 말입니다. 대선이 지날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순서로 경찰이 또 뭉개겠죠. 권순일에 대한 첫 소환 조사는 고발당한 지 60일 넘어서였습니다. 그것도 취재진이 적은 주말에 지하 통로나 별관으로 드나들며 언론을 따돌렸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 재판거래 관련 내부 자료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을 대법원은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재명의 당선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영원히 묻히는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이 정의를 땅에 파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